안녕하세요. 타스건축사무소의 김일환 건축사입니다. 지금부터 실제 건축 사례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번째 강좌로서 기본 설계 과정 중 주요 자재 선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강 때 기본 설계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 당시에 기본 설계 과정에서 결정되어야 될 것들은 배치, 평면, 인면, 단면 주요 자재가 결정되어야 된다고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기본 계획 과정이고 이게 이제 기본 설계 과정이라고 그랬는데, 기본 설계 과정 중에서는 건물의 배치, 그 다음에 각 층 평면, 그 다음에 단면, 층고를 얼마로 할 것인지, 1층 층고를 얼마로 할 것인지 그런 단면, 그 다음에 건물의 외관, 이 외관에 대한 것도 결정이 되어야 되는 거고, 다음으로는 실내 마감 재료에 관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실마다 각 층이 있고 각 층마다 이제 실들이 있겠죠. 거실, 주방, 침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실마다 바닥은 뭘로 할 것인지, 걸레바지는 뭘로 할 것인지, 또는 벽, 천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천정고는 또 얼마로 정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이 기본 설계 과정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결정이 되면은 이걸 가지고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시 설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결정하지 않고 설계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배치나 평면, 인면, 단면, 내장 마감 재료 등이 건물의 우리 상가주택의 건물의 어떤 차별화 또는 경쟁력을 또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건물의 외관, 인면 및 재료에 대해서 제가 심도 있게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면은 지난 기본 설계 시간에도 간단히 설명드린 바가 있지만, 인면, 외관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무래도 외관은 단순하고 간결한 거, 그 다음에 임대성이라든지 건물의 향후 가치 상승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또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저는 시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재료도 마찬가지인데, 인면이나 재료를 선정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미관이나 형태에 있어서는 이러한 요소지만, 이런 재료들도 어떤 미관이나 특히 유지관리, 상가주택이기 때문에 임대를 주는 그런 건물이 되다 보니까 유지 및 관리 또는 내구성, 경제성, 가격 같은 걸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 좀 더 이제 가격 대비 또 괜찮은 것인지, 이 시대성. 자, 이 인면에서도 그렇고 재료에서도 시대성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 외관 형태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관의 변화와 재료의 변화. 그러니까 형태의 변화를 한번 우리가 계획적으로 살펴본다고 한다면, 시대적으로 아마 집 같은 경우에, 주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거 주택들은 이 경사지붕에 처마가 좀 빠져나온 이런 집이 일반적이었죠. 그러다가 언제부턴가는 처마가 없어진 약간 단순한 형태의 이런 건물이 됐었죠. 그런데 이거는 과거, 이건 특히 이제 이 좌우 대칭형 건물입니다. 이게 중세시대 건물이라든지 이때는 상당히 그 건축 설계에 있어서, 건축물에 있어서 좌우 대칭은 대단히 중요했던 거죠. 유럽 건축들이 주로 그런 것들 많았고, 특히 관궁서 건물, 관청 건물들은 또 이게 좀 약간 딱딱하기도 하고 권위적인 그런 걸 위해서 좌우 대칭형 그런 건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이렇게 좀 좌우 대칭이 아닌 약간 변형된 이러한 형태의 지붕이
조금 좀 이렇게 좀 변했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아예 이런 것도 아니고 단순한 박스형 건물, 아주 단순한 이런 형태의 건물로 변경이 요즘에 많이 이런 걸 선호하는 추세에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또 이러한 형태를 지나서 어떤 형이상학적인 건물들, 대표적으로는 우리 동대문 프라자 같은 어떤 직선이나 수평이 아닌 어떤 변형된 형태의 그런 건물들, 그런 것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시대성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건물의 외관은 시대를 약간 앞선 그런 형태의 건물이 좋지 않겠나.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는 뭐 1, 2년 옷이나 이런 구두처럼 1, 2년 뭐 하고 입다가 버리는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앞을 내다보고 건축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현재의 시점에 있어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5년, 10년 했을 때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 그래서 좀 시대적으로는 약간 앞선 형태의 외관이, 재료도 그렇습니다. 재료도 이 과거에는 페인트나 외장재를 보면 타일이나 적벽돌, 기와, 뭐 석재,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었었죠. 근데 최근에는 이런 재료들을 안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노출 콘크리트라든지 판넬, 목재, 고벽돌, 뭐 외단일 시스템, 징크, 이런 좀 약간 좀 모던하고 하이테크적인 그런 재료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런 것들이 건물의 주인인 건축주 의견도 중요하기도 하고, 당연히 중요하죠. 건물의 주인이니까. 특히 설계자의 경험과 노하우가, 사실은 뭐 이런 형태라든지 이런 재료에 대해서 물론 건축주들도 많은 생각을 하긴 하겠지만, 사실 건축주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단가나 어떤 재료 장단점이라든지 뭐 시공 방법, 이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 잘 모르죠. 비전문가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설계자가 어떤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뭐 이런 것들은 좀 건축주를 리드해주고 건축주에게 많은 대안을 제시해가면서 건축주와 협의해서 결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설계자가 어떤 주도적으로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모든 재료들에 대해서 장단점이나 가격에 대해서 건축주들에게 정보를 제공했을 때 건축주들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 점에서 설계자들도 자기가 설계하고자 하는 건물에 대한 어떤 자재가 좋은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자재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런 자재에 대한 단가라든지 공사비, 공사 방법, 뭐 이런 특성들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만이 건축주가 원하는 그런 설계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건축주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또는 건축주에게 맞는 공사비를 맞출 수 있는 설계도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면이나 재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하고, 특히 이 건물은 말이죠, 개개의 건물도 건물의 미관도 중요하지만, 이게 바로 이 개개의 건물이 형성돼서 하나의 마을이 형성되는 거고, 마을이 도시를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개개의 건물들이 도시 전체의 미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겠죠. 마을의 이미지라든지 도시의 이미지.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아마 우리가 형태라든지 이 외관 형태라든지 재료에 있어서 신중한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마감재 및 주요 자재를 보면 이것도 이제 같은 의미긴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건물의 이미지라든지 유지관리, 특히 상가주택이기 때문에 어떤 가격, 경제성, 기능성, 거주성, 임대성, 뭐 이런 차별화,
특히 또 친환경, 또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거, 이런 것들 참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물론 이런 데 있어서는 보면 이런 것들이 건물의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면 박물관이나 기념관 뭐 이런 건물들은 사실은 어떤 기념성이나 상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건물들은 좀 더 형태라든지 재료 뭐 이런 면에 있어서 좀 더 뭐 하이테크적인 건물들은 재료도 좀 그런 재료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상가주택의 특성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마감재를 선정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자, 마감재는 실내 마감재하고 실외장재하고 두 개로 크게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실내 마감재를 결정하는 그 주요한 어떤 기본적인 생각은 어떤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물의 이미지, 특히 상가주택이기 때문에 유지관리, 임대가구라든지 임대상가인 경우에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실내 마감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개개의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감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가구나 마감재, 바닥재라든지 벽지, 천정재, 창호의 창틀의 색깔, 문의 색깔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죠. 실내 어느 집의 실내 분위기인데 이 바닥재와 가구와 이 창틀의 색깔, 천정재, 벽재, 벽지 이런 것들이 모두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뭐 이것 바닥재 따로, 창호재 색깔 따로, 가구 따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마 실내 분위기가 산만하고 아마 바람직한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실내 마감재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조화로움, 가구와 실내 모든 것들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참 중요한 일인 것이죠. 특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기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능성, 거주성. 주택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아름답고 깔끔하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 주택은 사실은 이거 살림하는 집입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거죠. 호텔이라든지 뭐 이런 상업용 그런 건물이 아니라 가족들이 단란하게 행복을 가꾸는 그런 공간인데, 물론 그러니까 좀 더 아름답고 깔끔하고 보기 좋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살림하는 집이다. 기능이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인테리어라고 하는 것이 아마 몇십 년 전부터 인테리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도 도입이 돼서, 옛날에는 사실은 뭐 장판이나 도배 뭐 이런 것으로 뭐 이제 대표되던 것들이 이제 언젠가부터 뭐 인테리어다. 사실 인테리어라고 하는 것은 상업적인 건물에서 호텔이라든지 뭐 식당이라든지 뭐 레스토랑 이런 데서 사용되는 인테리어라는 개념이 주택에도 이제 도입이 됐는데, 그게 너무나 지나친 경우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상가주택인 경우에, 상가주택을 제가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단독주택도 아니고 상가주택의 특성은 좀 이 어떤 그 유지관리, 어떤 사업성, 뭐 이런 것이 임대를 주로 많이 하고 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이런 인테리어, 지나친 인테리어는 좀 예를 들면 뭐 수입자재를 사용한다든지 국산 재질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준을 한번 상가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뭐 이런 식으로 뭐 특별히 건물마다 규정 지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이런 점에 있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 실내 마감 재료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마감 재료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기본 설계 과정에서는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또 인면까지 생각하면서 인면을 결정하지만 이 실내 마감 재료를 결정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자면 4층도 마찬가지죠. 4층은 주인가구 산 집인데 이 집인 경우에 그림으로 보는 게 좀 낫겠습니다. 자, 이 집의 바닥재는 뭘로 할 것인지, 걸레바지는 뭘로 할 것인지, 벽은 뭘로 할 것인지, 천정은 뭘로 할 것인지, 그거를 각 실마다 거실, 주방, 복도, 그 다음에 안방, 또 드레스룸, 화장실, 뭐 현관, 뭐 팬트리, 뭐 자녀방의 어떤 이런 것들 다 모두 방마다 이 마감 재료를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방마다 바닥재는 뭘로 할 것인지, 예를 들자면 바닥재는 뭐 타일로 한다든지 뭐 강마루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특히 이 바닥재인 경우에는 이제 바탕도 중요합니다. 이거를 좀 더 설명한다고 하면 이렇게 설명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아까 이 도면은 이제 어떤 기본 설계 과정에서 정해진 거지만, 이것이 어떤 마감재가 정해지면 이게 이제 실제 도면에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각 실마다 어떤 바닥이, 예를 들자면 4층에 거실의 바닥은 판넬 히팅 위에 지정 강마루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좀 더 표현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단면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콘크리트 바닥 슬라브 위에다가 단열재, 층간소음재를 30mm짜리 넣고, 다음에 경량 기포 콘크리트를 치고, 그 다음에 이 난방 파이프를 하는 거죠. 거기 위에다가 이제 시멘트 몰타를 하고 두께를 42.5mm, 그 다음에 강마루를 이렇게 깐다. 그 강마루는 마감재지만 이 아래 것들이 바탕재죠. 바탕.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도면에 보면 바탕은 판넬 히팅 위에 강마루를 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이제 도면은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도면들이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강마루인 경우에 이렇게 하고, 현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콘크리트 슬라브 위에 이제 붙임 몰탕 5cm 정도, 그 위에 타일을 붙인다. 여기는 이제 걸레바지에 지정 몰딩이 들어간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벽지는 콘크리트 벽 위에 어떤 이제 몰타를 바르고, 이거는 고급 초배지하고 고급 벽지를 이제 바른다.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외벽 같은 경우에는, 벽 같은 경우에 이 석고보드를 하고 단열재를 집어넣고 석고보드를 친 위에 초배지와 고급 벽지를 붙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벽에 관한 9.5mm 석고보드 2프라이 두 겹을 한 위에다가 지정 실크 벽지를 붙인다. 천정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천정틀 위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건데, 자, 이러한 자재들을 제가 좀 한번 요약을 해서 한번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자, 실내에는 바닥재와 걸레바지와 벽과 천정재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바닥재에는 주로 보면 석재, 타일, 마루 뭐 이런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석재 같으면은 계단이라든지 어떤 현관 바닥 같은 경우에 석재를 사용하고, 타일은 주로 현관이나 화장실, 발코니 같은 데 타일을 사용하는 거죠. 마루는 주로 방, 거실, 주방, 방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석재를 거실이나 주방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긴 있죠. 석재 타일이. 그런 경우는 이런 주택에 보면 바닥을 석재 타일로 한 경우인데, 이렇게
바닥을 꼭 온돌마루가 아닌 어떤 거실이나 주방 같은 경우에는 석재 타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대부분은 이제 이런 석재의 이 바탕은 몰탈이나 방수한 위에다가 한다고 아까 이 도면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석재 같으면 석재나 타일 같으면 이런 석재 같은 경우는 이제 몰탈, 자, 이 화강석은 이 3cm 몰탈 위에다가 화강석을 이렇게 붙인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탕은 그렇게 처리한 위에다가 이런 자리를 붙인다고 그랬는데, 자, 이런 자재들에 대한 가격과 장단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은 참 중요한데, 가격은 제가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은 시점마다 계속 변경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바닥재 중에서 석재, 타일, 마루의 가격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근데 이거는 사실 현관 바닥이나 계단 바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런 석재나 또는 타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데 들어가는 이 석재들은 주로 보면 화강석, 물론 고흥석이나 문경석 이런 것도 화강석의 종류입니다만은 이런 돌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돌들은 돌 중에서는 좀 그래도 가격이 좀 저렴한 그런 돌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돌들의 마감 처리는 주로 물갈기나 버너구이를 주로 하는데, 물갈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매끄럽게 표면을 매끄럽게 한 것이 물갈기라고 얘기하는 거고, 버너구이는 이 돌의 표면이 약간 이렇게 거친 거, 그런 처리를 한 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관 바닥 같은 경우에는 주로 물갈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계단 바닥 같은 경우에는 너무 미끄러우면 위험하니까 버너구이를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죠. 아무래도 바닥재로서는 이런 계단 바닥이나 현관 바닥 이런 데 있어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아마 돌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지 않나, 최근에 들어서 특히 상가주택 경우에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석재 타일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런 집처럼 이런 거는 완전한 석재가 아니라 표면에 석재 돌을 이제 붙인 그런 이런 것 보고 석재 타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바닥재를 설명하면서 그럼 마루하고 석재 타일을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석재 타일은 좀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보이는 반면에 아마 난방에 있어서는 약간 좀 그러니까 석재가 여기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제 몰탈 위에 3cm 몰탈 위에 돌이 이렇게 깔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난방 방식이 이게 판넬 히팅 시스템인데, 이 집 이런 경우는 여기 위에 이제 이렇게 단열재를 하고 층간 소음재를 하고 몰탈을 하고, 이게 지금 온돌 파이프, 온수 파이프입니다. 이게 온돌 파이프. 여기에서 이제 난방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 위에 여기는 강마루인데, 만약에 여기다가 돌을 붙인다, 이런 돌 그 두께가 대체로 한 3cm 정도 됩니다. 이게 석재 타일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아마 이 난방 효과 면에 있어서는 따뜻해지기까지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아무래도 바닥이 돌인 경우에는 좀 여름에는 차갑고 땀이 반바지를 입은 경우라든지 또 뭘 떨어뜨리면 바로 깨진다든지 상당히 좀 딱딱한 그런 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마루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럼 가격으로 붙인다면 당연히 석재 타일이 비싸고, 물론 여기 이제 마루도 이제 종류가 많습니다. 여기 이제 데코 타일도 있고 강화 마루도 있고 강마루, 온돌 마루, 원목 마루, 이렇게 여기는 석재 타일을 했는데, 거실 주방 방들을 주로 이런 재료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아마 가격으로 보면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면
데코 타일이 좀 저렴하고, 그 다음에 강화마루, 강마루, 온돌마루, 원목마루, 석재 타일 뭐 이런 순서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대별해보면 주로 보면 이 세 가지 데코 타일, 강화마루, 강마루 이런 정도는 주로 임대 세대, 특히 강화마루나 데코 타일은 좀 이 유지 관리가 좀 좋습니다. 근데 강마루하고 온돌마루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뭐 원목마루 이런 것들은 주인 세대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강화마루하고 강마루의 차이는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사진으로 보면 참 구분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이게 강마루이고 이게 강화마루입니다. 그러면 이 강마루는 이 합판 위에 이 목재 느낌이 나는 필름을 붙인 겁니다. 이게 필름입니다. 이게 목재가 아니라. 근데 강마루는 합판이 아니라 MDF에다가 필름을 붙인 것이 강화마루죠. 근데 DP 전문가들이 보면 강마루인지 강화마루인지 참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온돌마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돌마루도 사실은 합판마루인데, 합판 위에다가 강마루는 필름을 붙인 거고, 온돌마루는 합판 위에다가 이 표면을 무늬목을 붙인 거죠. 그 차이인 것입니다, 이게. 근데 붙여놓으면 보기에는 이게 데코 타일인지 강마루인지 강화마루인지 참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 붙이는 방법도 대체로는 강마루는 본드로 바닥에다 바로 접착해서 붙이는 경우가 많고, 강화마루는 뭐 이제 크릭으로 해서 끼워 넣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강화마루, 강마루, 온돌마루, 원목마루는 그야말로, 온돌마루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온돌마루는 이 합판 위에다가 무늬목을 붙인 것이 온돌마루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합판마루라고도 얘기하고 있죠. 원목마루는 이 합판에다가 무늬목을 붙인 게 아니라 이 자체 전체가 그냥 이 원목으로 이 마루를 만든 것이 원목마루입니다. 그러니까 원목마루는 고급스럽긴 하지만, 흔히들 보면 이런 합판마루에 비해서 이 합판마루가 사실은 이 합판의 단면을 보면 이 지그재그로 여러 켜로 해서 XY 방향으로 붙여놓은 것이 합판인데, 어떤 면으로 봐서는 합판이 오히려 이제 휘어지거나 뒤틀림 이런 면에서는 합판이 괜찮습니다. 원목은 좋아 보이지만 자칫하면 뭐 뒤틀리거나 갈라지거나 뭐 그런 경우도 종종 있죠, 원목마루가. 근데 비쌉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단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체가 원목이기 때문에 비싼 것이죠. 대체로 상가주택에 있어서는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코 타일, 강화마루 이런 거는 이제 주로 임대세대에서 사용하고, 강마루나 온돌마루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4층 주인 세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돼 있고, 원목마루는 이런 고급 주택에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런 면에서 보면 데코 타일이나 강마루는 내구적입니다. 이제 특히 강화마루나 데코 타일 같은 경우에는 뭘 떨어뜨려도 바닥이 금방 또 상하지 않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선정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가 있고, 이것도 이제 회사마다 종류가 많으니까 사실 이런 마감재에 있어서는 나중에 공사할 때는 시공자들이 모든 샘플들을 전부 다 제시해서 건축주와 협의해서 뭐 색깔도 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크기도 정하고, 이 마루도 마루 폭에 따라서 뭐 광폭도 있고 뭐 이렇게 좁은 것도 있기도 하고, 또 붙이는 방법도 이 바닥을 붙이는 방법도 뭐 이렇게 뭐 이런 느낌이 나도록 붙인다든지,
석재 타일로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나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시공 단계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니까, 하여튼 이 설계 과정에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기본 설계 과정에서 이 주요 자재를 정한다고 했고, 그런 실질적인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자재 자체까지도 기본 설계 과정에서 모두가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공 과정에서 이제 이런 모든 자재에 대한 샘플을 시공자와 건축주가 협의해서 색깔이나 크기 또는 뭐 여러가지 뭐 그런 것들을 정하는 것이니까, 뭐 기본 설계 과정에서 너무나 디테일하게 하지 않아도 뭐 계략적인 어떤 자재 정도는 선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바닥은 그렇게 설명드렸고, 걸레바지는 바닥재하고 이제 매치가 되는 그런 자재를 써야 되겠죠. 걸레바지는 뭐 그렇게 바닥과 같이 생각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벽과 천정. 자, 벽과 천정재는 주로 이제 벽지나 타일, 노출 콘크리트, 페인트 이런 것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자, 벽지도 보면 이제 바탕은 주로 이제 석고보드 위에, 아까 이 도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콘크리트 벽 위에 단열재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석고보드를 두 겹을 붙인 다음에 그 위에 초배지 위에다가 실크 벽지를 하든지 또는 뭐 합지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탕은 석고보드에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합지는 이제 일반적으로 뭐 임대 세대에다가 주로 많이 하죠. 실크 벽지는 주로 뭐 주인 세대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 타일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자기질 타일, 도기질 타일 또는 무슨 뭐 폴리싱 타일, 뭐 여러 가지 포슬린 타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주로 화장실이라든지 주방 벽에 주로 붙이는 것이죠. 바탕은 당연히 이제 몰탈로 해서 이제 붙이는 것입니다. 이제 또 계단실 벽도 노출 콘크리트로 하는 경우도 있고, 계단실 벽과 천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이제 뭐 무늬코트로 하는 그 페인트 종류를 쓰는 경우도 있긴 있죠. 계단실에. 그런데 이제 페인트를 거실과 주방에 같은 데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거실 주방에 주로는 이제 뭐 벽지를 사용한다고 그랬지만, 페인트 그 사례가 이 주택인 경우에 상당히 고급스러운 주택이어서 이 페인트로 지금 천정과 벽을 다 마감했는데,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페인트가 좀 친환경 페인트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페인트하고 벽지, 이건 또 장단점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페인트는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깔끔하고 초기에는. 그런데 페인트는 특히 천정과 벽이 만나는 이 부분에 예전에는 몰딩들 처리를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그렇게 하지 않죠. 뭐 촌스럽게 뭐 여기 뭐 붙이는 것이 좀 싫다 해서 마이너스 몰딩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벽과 천정이 만나는 이 꺾이는 부분에서 페인트는 좀 몇 년이 얼마 시간이 지나면 좀 금이 가는 사례도 있기도 하고, 또 오염도 뭐 심한 경우 담배를 피우는 집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뭐 오염되는 사례도 있기도 하고, 그 벽이나 천정은 특히 상가주택인 경우에, 아까 그 주택은 단독주택인데 고급단독주택인데 제가 시공하면서도 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페인트 이런 집들은 정말 특히 페인트로 하게 되면 이 바탕이 평활해야 되기 때문에 빠데라고 얘기하는 퍼티 작업을 아주 매끄럽게 하고, 이건 대단히 이 평활도가 중요한 것이죠. 저희가 시공하면서 상당히 애를 먹은 그런 사례인데,
그러니까 상당히 비쌉니다. 사실은 이제 페인트로 하게 되면 그런 시공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상가주택에서는 아무리 4층이라 하더라도 벽지, 특히 실크 벽지는 참 오염도 좀 안 되고 또 웬만하면 닦아내면 좀 약간 좀 뭐가 떼고 닦아내도 될 정도로 실크 벽지가 무난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계단실 벽에 대해서는 대체로는 이제 뭐 타일을 붙이는 경우도 많고 무늬코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노출 콘크리트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타일로 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벽에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에 벽에다가 뭐 크레용을 칠한다든지 뭐 이렇게 오염이 되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타일을 하는 경우는 많이 있고, 근데 가격이 아무래도 비싸죠. 타일을 붙이면. 특히 계단실 벽 같은 경우에는 단열이 안 되는 경우에는 타일이 나중에 잘못 떨어지는 경우도 한겨울에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만은, 무난한 건 무늬코트 괜찮고 또는 노출 콘크리트로 처리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런 노출 콘크리트는 뭐 노출 콘크리트에 대해서 다음에 설명할 게 있겠지만 아주 진짜 노출 콘크리트가 아닌 만들어낸 노출 콘크리트로도 좀 처리할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 마감 재료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주요 외장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외장재도 내장재는 마찬가지로 건물의 이미지라든지 유지관리, 또 내구성, 특히 중요한 게 내구성이죠. 정말 외장재는 한번 어떤 여러분도 많이 봤겠습니다만은, 특히 내구성은 처음에 건축할 당시만을 생각하는 일이 아니라 4, 5년쯤 지났을 때 어떤 오염도 되기도 하고, 그냥 내구성이라는 건 내후성, 그러니까 기후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좋은 그런 재료를 선택해야 되고, 또 시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선 이미지의 어떤 형태라든지 시대적으로도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페인트로 뭐 타일로 하는 건물은 없죠. 거의. 적벽돌도 물론 이제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적벽돌도 그다지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그러니까 이런 재료들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장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시대성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가격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가성비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기능과 거주성, 임대성, 차별성 이런 것들을 가치로 하기 때문에, 특히 상가주택의 어떤 특성을 잘 살려서 굳이 수입자재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나라 국산 자재들이 아주 우수하죠. 자,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서 외장자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외장자재는 도면에서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건물의 외관은 인면도로 표현되는 겁니다. 정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관, 이거는 이제 투시도 또는 조감도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좀 사실 어떤 건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놈으로 공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치수라든지 어떤 이런 것도 치수 개념이 없고, 물론 치수로 해서 만들긴 했지만 이렇게 이제 인면은, 그러니까 투시도라고 하는 건 어떤 원근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작된 도면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인면도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나타난 치수인 거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면에서 이렇게 인면도 표시되고 창이 어떻게 있다, 이 치수들이 다 맞습니다. 이게 전부 다 제대로 된 치수대로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자재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때는 라임스톤이다. 뭐 이렇게 지금 외장재들이 정해지고 있는 것이죠. 도면에서는. 자, 그거를 좀 제가 이제 계략적으로 외장재의 어떤 그걸 계략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건물에서 특히 상가주택에서 사용되는 외장재는 주로는 석재, 판넬, 벽돌, 외단열 시스템, 징크, 목재, 노즐 콘크리트, 기타 뭐 타일 이런 재료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 석재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화강석 중에서도 고흥석, 포천석, 뭐 석도홍이다. 예를 들면 석재, 화강석은 이런 걸 화강석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게 화강석입니다. 화강석의 종류가 많습니다. 마천석, 뭐 석도홍, 오련홍, 분경석, 거창석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어떤 산지의 어떤 그 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화강석입니다. 사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걸 가지고 뭐 대리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화강석이죠. 물론 여기에서도 화강석에서도 이제 가격들이 다 차이가 납니다. 이런 마천석은 좀 약간 좀 비싸죠. 뭐 이런 석동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렇지만. 자, 이렇게 화강석은 종류가 많죠. 그 다음에 라임스톤이란 돌도 있다가 이제 이거는 뭐 제가 이제 건물로서 한번 건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무암도 현무암은 이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무암은 이 현무암이죠. 시커먼 돌입니다. 검정색 돌. 이게 구멍이 뚫려 있기도 하고 그래서 뭐 개미굴 현무암이니 뭐 소공 현무암이니 부정이 현무암이니 현무암을 또 연마한 것은 이렇게 이 현무암으로 된 건물들은 검정 돌이죠. 제주 화산석 같은 화산석입니다. 화산석 현무암. 또 수입석도 있죠. 대리석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럼 이 석재를 보면은 석재 중에서는 좀 라임스톤, 현무암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수입석 이런 것들은 약간 좀 비싸고 화강석도 종류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화강석이 좀 싸다고 볼 수가 있고 라임스톤으로 한 집들은 좀 고급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임스톤 중에서도 자연석이 있고 인조석이 있는데 주로 이제 호텔들을 이런데 보면 몰딩 처리한다든지 뭐 이런데 뭐 많이 사용되죠. 라임스톤들이. 현무암은 좀 건물이 좀 글쎄요, 뭐 때가 타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지만 좀 어둡죠. 대체로 건물이. 수입석까지는 저는 좀 상가 건물에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화강석이 좀 돌 중에서는 무난하지 않을까. 화강석도 싸다고 했는데 돌 중에서는 이 돌도 말이죠. 붙이는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이 주택은 저희가 시공한 건축한 이 판교 단독주택인데 이게 화강석입니다. 이게 화강석. 화강석도 말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집을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이렇게 뭐 큰 돌들을 딱딱딱딱 갖다 붙여놓은 이렇게 붙이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붙이는 거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거는 좀 어떤 패턴을 해서 좀 검정색 이게 사실 색깔이 좀 어둡게 보이는 거는 이건 물갈기 한 겁니다. 매끄러운 돌이고 이거는 버너구이한 돌이죠. 화강석입니다. 일반 이런 흔히 말하는 쑥돌이라고 얘기하는 쑥돌. 아까 제가 화강석 여기에서 보여드리면서 아마 이런 계통 이게 물갈기 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검게 보입니다만은 이런 화강석 계통이 좀 싼 건데 이 돌을 이용해서 이렇게 붙인 겁니다. 이게 붙이는 방법에 따라서 건물이 좀 같은 돌을 붙였지만 제가 물론 이런 건물을 폄하하는 것 같습니다만 물론 지금 제가 보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주관적이죠.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게 좋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객관성, 아무리 주관적이라 하지만 객관성도 있는 겁니다. 객관성.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 건 객관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돌도 붙이는 방법에 따라 같은 화강석이지만 붙이는 방법에 따라서 고급스럽게, 뭐 이건 마천석입니다만은 이것도 화강석의 종류입니다. 마천석. 이거를 좀 이렇게 좀 좁게 해서 붙인 그런 사례죠. 상당히 고급스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돌이지만 이렇게 좀 어떻게 설계하느냐, 어떻게 시공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물갈기와 번호구에 대해서는 이따가 이제 건물 하나하나 보면서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판넬은 금속 판넬, 주로 이제 알루미늄이라든지 칼라강판 또는 고밀도 목재 판넬들이 있는데, 이런 판넬을 사용한 건물들은 약간 좀 하이테크적인 그런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외관을 볼 수가 있죠. 벽돌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 적벽돌이 있고 고벽돌 또는 청고벽돌, 고벽돌, 청고벽돌, 또 시멘트 벽돌도 있고 백색 벽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일반적인 적벽돌은 좀 너무나 싼 태가 나서 그런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죠. 시멘트 벽돌은 사용된 건물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백색 벽돌도 그렇고. 이제 고벽돌이나 청고벽돌들은 많이 사용하죠. 근데 고벽돌은 이제 이런 그냥 고벽돌이나 청고벽돌들은 주로 보면 이제 중국에서 이제 오래된 건물을 헐어내는 데서 나온 파벽돌, 그런 것들이 주로 고벽돌인데, 물론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고벽돌 모양이 나는 그런 돌을 뭐 생산해내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벽돌 중에서는 이 고벽돌, 백색 벽돌, 이런 벽돌은 좀 비쌉니다. 이 일반 적벽돌은 좀 싸죠. 그런데 이 고벽돌은 고풍스럽다, 좀 건물에 풍미가 있다고 해서 이제 사용되는 거고, 전반적으로 보면 벽돌로 된 건물들은 내구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변색이 되지 않고 좀 그 기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재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재료에 비해서. 아마 외장재에서 중요한 거는 특히 오염, 여기서 이제 내구성 중에는 이제 오염 같은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오염 측면에서 본다 한다면 아마 벽돌이 가장, 물론 벽돌도 이제 백화현상이라 해서 벽돌 건물에 희끗희끗한 뭐 그런 그렇게 오염되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지만, 때가 탄다거나 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벽돌같이 좋은 건물은 없는 거죠, 사실은. 벽돌은 그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외단열 시스템. 이건 흔히들 말하는 드라이비트, 뭐 스타코, 뭐 모노쿠시다, 뭐 이런 거 생산하는 회사에서 붙여진 이름이기 때문에, 근데 통칭으로는 외단열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뭐 이런 걸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외단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그림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벽체 콘크리트든지 벽체가 되고 단열재를 붙이고 이게 바뀌고 이게 실내죠. 단열에는 이제 외단열 시스템과 내단열 시스템, 중단열 같은 경우는 거의 별로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크게는 외단열과 내단열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외단열은 그야말로 바깥쪽에 단열재를 붙인 것이 외단열이고, 내단열은 실내 쪽에서 붙인 것이 내단열입니다. 그러니까 노출 콘크리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외단열을 할 수 없겠죠. 노출 콘크리트 건물은 당연히 내단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외단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제 밖에 단열재를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돌을 붙이든지 벽돌을 쌓든지, 또는 이 외단열 시스템처럼 여기에 일종의 몰탈이나 아니면 스프레이 같은 걸로 해서 이러한 표면이 이런 느낌이 나게 하는, 아마 이런 건물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단면으로 표현한다면 이게 이제 그 콘크리트 벽제 위에다가 이 단열재를 붙이고 그 다음에 메쉬라고 하는 걸 감습니다. 이제 그 위에 이 몰탈 이런 걸 이제 미장하듯이 또는 스프레이 하듯이 스프레이로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표면 처리한 것이 외단열 시스템이죠. 그걸 도면에서 보면은 도면에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까 그 똑같은 건데, 자, 이렇게 이제 콘크리트 벽체가 있고 단열재를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단열재 위에 벽돌을 하느냐 석재를 하느냐 스타코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것이 이제 외장 마감재인데, 그걸 좀 더 표현한 도면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에 관한 거는. 그래서 자, 그게 외단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좀 사실 가격면으로 본다 한다면 이 석재 이 여러 가지 종류에서 가장 싼 것이 제가 보면 적벽돌과 이 외단열 시스템이지 않겠나. 아마 이런 것들도 이제 드라이비트나 스타코나 모노쿠슈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있긴 있지만 거의 돌에 비하면 거의 반절 아니면 한 40% 정도는 좀 싸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건물들은 모던한 형태의 건물에 있다가 제가 이건 또 이제 건물 외관 사진 보면서 일괄적으로 설명하겠는데, 뭐 그런 형태의 건물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사실 작품성 있는 건물에 이 자재를 사용한 건물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점은 좀 오염이 된다는 거 하고 좀 싸구려 같은 느낌이 나는, 뭐 그런, 굳이 얘기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징크도 사실 금속재 중에 하나인데 주로 징크가 이제 지붕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징크를 벽체까지도 좀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징크, 나칼랑판을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이런 판넬과 같이 좀 현대 모던한 하이테크적인 그런 건물로 사용하는 부분 좋아했는데, 좀 이런 것들은 좀 부분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전반적으로 사용한다기보다도. 근데 목재도 이제 방부목이나 입배라고 해서 뭐 이런 목재들을 사용하는 건물들도 부분적으로 있는데, 목재는 좀 변색이 되는, 이따 사진에서 제가 보여드리면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출 콘크리트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노출 콘크리트는 일반 노출 콘크리트하고 송반 노출 콘크리트로 이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걸 또 선호하는 사람은 또 아주 전문층에서는 많이 선호하고 있죠. 이게 자연 친화적이라는 측면에서는 외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재료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상가주택에서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주로는 이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단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구조체 자체가 이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단열재를 붙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부에다가 안쪽에다가 단열재를 붙이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는 걸 가지고
내단열이라고 얘기하는데 노출 콘크리트는 내단열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내단열은 아무래도 외단열에 비해서 약간은 좀 성능이 좀 안 좋다고들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또 외장재로서 타일로 뭐 세라믹 타일이다, 또 모노 타일이다. 이건 주로 뭐 일본에서 좀 들여온 그 제품들인데, 이런 재를 쓴 거는 좀 너무나 인공적이기도 하고, 또 일본 냄새가 나는 뭐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러한 자재들이 있는데, 이러한 자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공 단계에서, 자, 설계 당시에는, 기본 설계 당시에는 석재로 또는 뭐 화강석이라든지 뭐 어떤 뭐 라임스톤 이런 정도는 정해야 되겠지만, 아마 이런 구체적인 이 라임스톤에도 종류가 많고 화강석도 종류가 많고 붙이는 방법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나중에 그 시공 단계에서 샵 드로잉이라든지 또 2단계에서 결정되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하는 것이어서, 기본 설계 단계에서는 이런 계략적인 그런 자재 정도는 결정을 해야 되고,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뭐 이런 여러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에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이제 이런 가격면에 있어서 본다 한다면, 전체적으로 본다 한다면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벽돌이나 외단열 시스템이 좀 이 중에서는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고, 나머지 재료들은 거의 비슷할 정도로 좀 비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물들을 한번 사진을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 예전에 이 지붕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좀 본 건물들인데, 자, 이런 건물들을 보면은 특히 저는 이런 창에 이런 거를 붙이고, 이런 것들은 좀 건물에 덕지덕지 뭐 이런 것이 붙어 있다고 하는 거는 좀 별로 좀 좋아 보이지 않고, 돌은 돌인데 이렇게 그냥 무의미하게 딱딱딱 그렇게 붙여놓은 들들은 좀 약간 좀 이런 것이 이제 고벽돌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일반 벽돌이죠. 일반 적벽돌. 차라리 창은 이렇게 단순하게 뭐 위에다 뭘 붙이고 말이죠. 이런 것보다는 이런 건물이 좋지 않겠나. 이것이 좀 청고벽돌 뭐 그런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청고벽돌인데 좀 너무나 어둡죠, 건물이. 이것도 청고벽돌. 이게 드라이비트입니다. 이게 외단열이죠. 외단열. 이런 건물 많이 봤을 겁니다. 이게 아까 그 표면 처리가 이렇게 됐죠. 이게 많이 봤을 것입니다. 이게 목재죠. 뭐 입배도 있고 목재로 한 주택 사진. 이 목재의 가장 단점이 처음에는 참 보기 좋은데 몇 년 지나면 이렇게 오염이 되는 거. 참 이거는 목재 주택에서 좀 목재에서 좀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좀 시멘트 벽돌. 이것도 잘 쓰면 상당히 멋스럽습니다. 이렇게 영롱 쌓기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괜찮죠. 이게 목재 건물 좀 오염된 이거를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특징이라고, 보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좀 흉하다 하겠지만, 어떤 이게 목재의 특성이다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주관적이죠. 이게 백색 벽돌입니다. 백색 벽돌도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벽돌은 하나 단점은 좀 하나하나 크기가, 보통 이 크기가 높이가 6cm, 폭이 21cm 또는 26cm, 그 안쪽 폭이 10cm, 뭐 이런 크기들인데, 이렇게 하나하나 붙이다 보니까 이 줄눈이
건물에 어떤 이제 나중에 안정을 하면서 좀 금이 간다거나 좀 이게 변형이 생겨서 방수상에 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죠. 근데 벽돌 건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염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아마 다른 돌이라든지 이런 건물들은 아무리 돌이어도 돌도 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거는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건 노출 콘크리트인데, 노출 콘크리트 단점은 이런 오염, 이것도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 오염 노출 콘크리트 주로 많이 하는, 이게 이제 금속 판넬로 한 겁니다. 이게 징크로 벽을 한 거고, 이게 1900돌인 것 같습니다. 이게 금속으로 한 사례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을 붙여도 이렇게 붙인 거는 너무나 좀 재미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 노출 콘크리트. 이게 이제 금속 판넬로 징크로 벽을 하는 거죠. 노출 콘크리트인데 너무나 요란하지 않나 싶은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송판 노출 콘크리트입니다. 송판으로 하나씩 이렇게 송판 느낌이 나는 이게 송판 노출 콘크리트죠. 이건 시멘트 벽돌의 일종이고, 이게 이렇게 창 위에다가 이렇게 이런 눈썹 같이 붙이는 것들은 글쎄요, 이게 뭐 물론 어떤 사람들은 빗물 처리해서 이거 안 해도 빗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뭐 적벽돌이죠. 돌. 이게 물갈기인 것입니다. 이게 아마 마천석이나 뭐 이런 돌을 좀 이게 물갈기한 돌이 아니에요. 이게 물갈기한, 예전에는 이렇게 돌들을 전부 다 물갈기로 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했지만, 이거는 좀 번쩍번쩍거리는 이런 좀 단점이 좀 있죠. 촌스럽다 해서 요즘엔 이게 아마 이건 노출 콘크리트 같이 만들어진 거네요. 보니까 돌이 좀 이 버너구이라 해서 이 좀 이렇게 매끄럽지 않고, 뭐 일종의 이런 돌이 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글쎄요, 보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또 좋다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는 경향은 이런 물갈기 전체로 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지금은 좀 이렇게 창들이 단순화된 이런 건물들이 좀 좋지 않겠나. 이것도 물갈기한 이것이고, 여기에 뭐 이렇게 이거는 아마 이거는 버너구이일 겁니다. 이거는 물갈기한 건물들은 이렇게 번쩍거리죠. 이 창 위에 뭐 이런 거를 하는 것은 어떨까요? 글쎄요, 뭐 이렇게 이런 걸 붙이고 뭐 이런. 이게 라임스톤입니다. 이게 라임스톤은 주로 이런 몰딩 처리 뭐 이런 기존 건물들 많이 봤을 겁니다. 글쎄요, 뭐 고풍스러운 느낌이 나고 뭐 이렇게 여기까지 장식을, 글쎄요, 이게 라임스톤입니다. 라임스톤은 좀 깔끔하고 고급스러워 보이긴 하죠. 뭐 이런 몰딩 처리도 하기도 하고, 호텔들이라든지 뭐 이런 데 많이 사용하고 있죠. 상가주택에서도 부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이것의 단점은 좀 비싸기도 하고 오염이 된다는 그런 단점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버너구이입니다. 이게 우들투들하고 매끄럽지 않은 거죠. 이게 버너구이입니다.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이렇게 많이 물갈기를 하지 않고 버너구이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건 노출 콘크리트 판넬 같은데, 글쎄요, 이 구멍에 대해서, 노출 콘크리트는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겠는데, 이 구멍은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건 좀 너무 요란하지 않나. 이런 지금 창은 참 제가 보기에는 단순하고 참 좋아 보입니다. 적벽돌과 돌을 사용한, 글쎄요, 일반 적벽돌. 이거는 돌 중에 3이라고 하는 겁니다. 돌 중에서는 좀 가격이 좀 싸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오염이 생기는
좀 돌도 그런 단점이 좀 있죠. 이거는 금속 판넬, 그 고밀도 금속 판넬 같은 느낌이 나는데, 고벽돌과 이 금속 판넬, 상당히 세련된 디자인 건물이, 노출 콘크리트, 상당히 좀 세련된 그런 건물 같습니다. 이 구멍이 이제 폼 타입 구멍인데, 뭐 이거는 시공상 어쩔 수 없는 것을 이제 이거를 디자인에 이제 여기에 이제 활용한 그런 것인데, 노출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 금속 판넬 같습니다. 이거는 이런 것들이 이제 외단일 시스템이죠. 이게 목재인 같은데 목재가 이제 변색이 됐다 보니까 이 외단일 시스템이 잘하면 좀 깔끔하고 작품성이 있고, 특히 이렇게 이 끝부분에, 두껍 부분에 이렇게 캐핑을 씌워야지 여기 오염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아주 잘 되는 건물 중에 하나죠. 이런 일반 적벽돌을 사용하면서도 이렇게 뭐 영농삭지를 해서 뭐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죠. 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창 위에 이렇게 뭐 붙인다거나 이런 것들은 특히 이렇게 한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창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호도 마찬가지로 이제 외장 자료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건물의 이미지라든지 유지관리, 또 내구성,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특히 창호는 종류는 시스템 창호하고 이중창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이중창. 근데 이 시스템 창호는 창문이 미닫이로 되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도 젖혀지고 틸트라 해서 돌면서 열려지기도 하고 위로도 열려지기도 하고, 그런 창을 시스템 창으로 하죠. 이건 일반적으로 단창입니다. 이중창이 아닌. 근데 이 시스템 창호는 주로 단독주택 같은 그런 고급주택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이런 상가주택에서는 단열 문제, 특히 가격이 비쌉니다. 시스템 창은. 이 주택에서 쓴 창들이 거의 시스템 창인데 창호 값이 엄청납니다. 예. 창이 열려지는 이 단창들이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가주택에서는 이 시스템 창이 단창이기 때문에, 시스템 창은 장점은 그 개방성, 그 아주 답답하지 않고 이게 넓게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데, 상가주택에서는 플라스틱 이중창을 주로 많이 씁니다. 이거는 뭐 이게 가장 단열에도 좋고 가격 면에서도 좋습니다. 근데 유리는 이제 15mm 페아그라스하고 20mm 페아그라스를 쓰는데, 이거는 이제 이 창틀도 플라스틱 단열바, 또 창틀 색깔, 이건 도면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어딨습니까? 자, 유리 단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중창입니다. 이게 외창, 이게 내창이죠. 그러니까 창이 네 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중창은. 그러니까 근데 유리가 22mm 복층유리라는 얘기는, 이게 여기 써 있습니다. 5mm 로이, 12mm 에어, 5mm CL. 자, 이게 5mm 유리고 이게 5mm 유리고 이 사이가 12mm의 그 공국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텅 빈, 이게 단열 처리해서 단열 봉을 넣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아르곤 가스라든지 뭐 이렇게 집어넣어서 아르곤 가스를 주입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단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리가
하나같이 보이지만 사실 유리 단면을 보면 이렇게 유리가 두 겹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이런 그 공극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5, 12, 5 합하니까 22mm가 된 거고, 다음 근데 여기서 15mm라고 하는 거는 15mm 유리하고 22mm가 있는데 15mm라고 하는 거는 5mm, 5mm, 5mm 5mm 유리 간격이 5mm, 5mm 유리. 이게 15mm가 된 것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공극의 차이 때문에 15mm냐 22mm 차이냐고 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굳이 이중창인으로 한다면 꼭 22mm까지 아니어도 22mm 하다 보면 이 플라스틱 바가 이게 두꺼워져야 되겠죠, 요게. 근데 이것도 바로 이제 단열이라고 하는 거는 유리만 여기서만 단열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창틀에서도 단열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열바를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단열, 이 플라스틱 바의 색깔입니다. 색깔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이 색깔을 실내에 맞게 바닥재와 천정 벽지와 맞는 이 바의 색깔을 선택을 해야 돼. 이것도 필름으로 색깔을 만듭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여기 창틀 색깔을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단열은 유리만 단열이 아니라 플라스틱 바도 단열 바를 써야 된다. 이 도면과 같이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 것이죠. 외장재가 이제 단면 구조를 보면 이게 콘크리트, 이게 단열재, 그 다음에 이게 1900도로 하든지 여기가 외단 시스템으로 하든지 드라이비트, 또는 뭐 이렇게 돌을 붙이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외장이 마감이 되는 거죠, 외장 재료가. 자, 그래서 창호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 창호는 제가 보기에는 상가주택에서는 이 플라스틱 이중창이, 플라스틱 이중창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아파트에 있는 창들이 다 그 창입니다. 이게 가장 단열도 좋고 가격면에서도 좋다고 저는 생각해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시스템 창호까지는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플라스틱 이중창을 사용하고, 유리는 15mm나 또는 22mm 페어글라스, 여기에 무슨 로이 유리니 또 알곤 각서 주입이니 또 여기 또 유리 제조사에 따라서 또 창틀 제작사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런 점들을 잘 생각해서 선정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까지 제가 오늘 외장재에 대해서 마감재에 대해서 창호까지 해서 오늘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하여서 이 건물에 대한, 상가주택 건물에 대한 실제 사례를 통해서 강의를 계속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면서, 특히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또 구독과 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욱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이제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